이번 시간에는 세계 이벤트와 축제에 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가면 그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지만 축제에 관한 강의를 먼저 하고 또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에 축제가 생길 때는 지금처럼 그 유흥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축제는 바로 인간 문화에서 신성한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가 시작되었었어요. 그래서 신성한 시간의 개념에 관계된 축제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나산의 달이나 중국의 신년축제, 또 유태인들의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의 축제, 그리스교도들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축제 등등 이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날은 그냥 신나게 하루 노는 날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께서 오신 그런 신성한 날이죠, 그지? 그 다음에 축제에는 또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어요. 신년 축제 같은 것, 또 이집트 끝 무렵에 5일간의 축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봄에 있는 축제, 그 다음에 마야족의 신년의 첫 번째 달의 포프에 열리는 재생을 의식하는 축제, 일본의 다소비 축제, 힌두교 서리판카미 축제, 서양의 추수기도절, 우리나라의 추석, 한식 이런 것들이 다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원시 인간부터 현대가 되기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죠. 그지? 그래서 농사는 어떻게 돼? 기후의 변화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의 변화가 인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후의 변화를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기후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농사에 알맞은 기후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또 농사가 끝나고 나면 신께 제사 지냄으로써 감사하는 그런 축제, 혹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또 비라든지 해라든지 바람에 대해서 기원을 하는 축제, 이런 것들, 또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신년에 안위를 비는 그런 축제들이 바로 계절적 변화에 관련된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축제는 이렇게 이제 앞에 적었는 것과 약간 중복되죠, 그지?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밖에 신성한 축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도 있죠, 그지? 출생에 의한 축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년 생일을 기리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금주를 친다든지, 또 100일을 축하하는 것, 372를 축하하는 것, 그 다음에 돌을 축하하는 것, 이렇게 출생에 관한 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춘기에 의한 축제가 있어요.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가는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알맞은 축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결혼식은 인간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축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왔어. 그 다음에 죽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건 자살이야. 그렇지만 자살은 죄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도 자기 의지로 선택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사가 있다면 거기에 오로지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죠. 그래서 인간 전체의 축제로 볼 때 결혼에 의한 축제가 가장 크고 화려하고 또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식 같은 그런 의식이 있고요.
신화적인 사건,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석가탄신일 이런 종교의 창시자의 생일을 하는 축제, 신이나 영웅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올림픽을 개최해서 세계의 어떤 그런 축제를 한국에서 여는 그런 축제가 있었죠. 그치? 또 전쟁에서 이긴 것, 혹은 독립의 날, 뭐 이런 축제들이 어떤 나라에든지 있어요. 우리도 광복절이 있고 또 개천절이 있죠. 그지? 우리나라가 신화적인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고 또 추석이 있고, 추석은 물론 뭐 계절적 축제에 속하지만은 그런 그 밖에 신성한 축제들이 많이 있죠. 그지? 환갑을 축하하는 축제도 있고, 또 뭐 백수를 하면 백수에 맞는 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인간 생활에서 무엇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축제들이 있냐 하면 그 마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가 그것이 이제 더 확장되어서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축제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 축제의 유형과 종류를 한번 볼게요. 현대에 와서는 물론 그런 앞에서 얘기했다면 신성시하는 축제와 제사 지내는 축제, 그 다음에 삶과 죽음과 출생과 결혼에 대한 축제, 또 계절적 축제,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신화적 축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축제의 양식으로 이어져 왔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행사를 기념하는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20세기 어떻게 해요? 20세기, 21세기가 일어났을 때 21세기 첫날 엄청난 전 지구적으로 축제를 했어요. 그지?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현대 올림픽 축제가 있죠.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죠. 그지? 그다음에 미국에는 민족적 축제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우리도 있어요. 추석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이런 축제가 있죠. 우리도 어머니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그지? 미국에도 어머니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재정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뭐 현충일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그런 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프랑스도 혁명 기념일 같은 것, 캐나다도 자치령 제정 기념일, 정말 독립을 한 그런 축제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각 나라나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있어 왔던 전통적 축제를 확장시켜서 축제 유형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축제는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제는 종교적인 축제든 세속적인 축제든 혹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든 아니면 뭐 지방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축제든, 모든 축제는 특별한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해왔어요. 왜냐하면 축제가 그 사회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요. 앞에서 우리가 문화를 배울 때 그 문화를 구별하는 요소 중에 동질감이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이 축제는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 간에 서로를 결속시키는, 동질감을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하면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결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심리적 결속감을 일으키죠. 그지? 그래서 축제는 보통 위기나 과도기에 발생하는 제도적인 변화들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촉진을 시키느냐 하면 그 지역이나 그 국가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지 축제를 통해서 그것을 분출시킬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더 나아가는, 축제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더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세계의 3대 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에서 미는 맥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많은 축제들이 있고 이것을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찾아다니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죠?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주간에 걸쳐서 가을 수확에 감사하는 옥토버 페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축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축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옥토버 페스트는 실제로 그 규모가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다시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술을 먹지 않은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또 아이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그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예요. 일본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삿포로 눈축제가 열리는데 실제로 이 삿포로에는 겨울에 너무 눈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매일 눈을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치워둔 눈을 봄이 될 때까지 녹지 못하니까 그 치워둔 눈을 쌓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조각을 하도록 하는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확장되면서 전 세계의 눈 조각가들이 홋카이도로 몰려들면서 지금은 세계 3대 축제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아름답고 또 방대한 멋진 그런 축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인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서로에게 진흙을 던지거나 밀가루 반죽을 한 공을 던지거나 오물을 끼얹고 난리를 피우면서 축제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바람직한 쪽으로 확장이 되었다가 또 나중엔 너무 퇴폐적으로 가는 문제가 지금은 사실 발생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리우에서 이 1년에 한 번 하는 카니발을 1년 내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리우 카니발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크죠. 그리고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축제 기간에 브라질을 찾아서 브라질 경제에도 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역별 축제들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에는 빙등제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삿포로 그 눈축제와 비슷한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1963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985년도에 하얼빈 빙설제가 열리면서부터 이게 공식적인 축제가 되었어요. 역시 삿포로 축제처럼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눈과 얼음, 빙등제, 빙설제 등등이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되는데 빙등제에는 자오린 공원에서 중국이 일본에 저항하는 그 영웅인 리자오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원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도 사형대에 올라가면서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요원했던 하얼빈 공원의 현재 이름이 바로 자오린 공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홍콩 음식 축제가 있어요. 미식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홍콩은 서양 문화와 중국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서로 접목해서 뭐 온갖 나라의 음식과 퓨전 음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5월 1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데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진귀한 요리, 뭐 중국 요리도 있겠죠, 그지?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고 또 홍콩에 있는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홍콩에 참석하면 쇼핑몰들도 대폭 할인을 하는 할인 행사를 벌임으로써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홍콩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뿐만 아니라 홍콩의 전통적인 차나 아니면 중국 요리, 뭐 이태리 요리, 서양 요리 등등 많은 요리들을 직접 먹어볼 수 있고, 또 조리사와 함께 그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체험 코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콩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콩의 세 가지 보면, 첫째, 클래식 만찬이 있어요. 홍콩의 다양한 요리를 주제별로 선보이는데, 홍콩에서 나는 조가비 요리나 백합, 정말서 조개 요리죠, 그지? 그다음에 비프 크로켓이 뭐죠? 소고기를 튀긴 거죠, 그지? 이런 것들, 새우차, 건강식 축제, 황실 요리 축제 등등 많은 고급 요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식가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거리 음식 축제인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먹자 골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먹자 골목에서 홍콩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찾는 그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거야.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기도 힘들죠. 배가 그만큼 많지 않잖아. 그렇지만 이 이제 먹자 골목 거리 음식은 조금씩 먹어가면서 많은 홍콩 특유의 음식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등등 그 나라의 요리들과 또 홍콩식이 섞인 퓨전 요리 등등 거리 음식 축제에서 많은 나라의 음식과 퓨전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리 체험이 있어요. 홍콩 현지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 주인이 소개하는 홍콩 가정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아니면 또 최고 요리사에게 직접 배우거나, 또 아니면 아침 일찍 딤섬과 같이 차를 마시는 그 얌차를 즐길 수 있는 홍콩 특유의 조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요리 체험 코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도에 있는 빛의 축제, 디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 축제하면 즉시 디왈리 축제예요. 이 축제는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열리는데, 디왈리는 인류가 받고 있는 어떤 고통을 타파하고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어둠을 날린다, 이런 의미에서 빛과 광명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투영해서 인도인 스스로에게 삶과 가치를 교양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도인에게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이완에서는 드래곤 보트 축제가 있어요. 기원전 277년 음력 5월 5일에 물에 투신해서 자살한 애국적 시인 구런을 구하려던 노력을 기념해서 시작된 이 축제는 현재는 용춤이나 사자춤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고 전통적인 어떤 절기 행사, 5월 단오잖아, 그지? 행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신명 나는 축제로 거듭났죠. 그래서 대만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이것을 전통 문화로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축제를 즐기고 보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원래 타이완에서는 이 국제 드래곤 보트 경기가 구런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이미 국제적인 어떤 그런 보트 시합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크란 축제, 굉장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태국에 올해는 송크란 축제가 열리지 못했어요.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해요, 그지? 인구 전체의 94%가 불교를 종교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기본 이념인 윤회 사상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서 자기가 어떤 덕을 쌓아야만 윤회되었을 때 내 생이 훨씬 더 그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크라는 태양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태국의 구력에 따른 정월로 무더운 날을 시원하게 보내려는 뜻이 담겨 있어. 시원하게 어떻게 보내? 뒤에 가면 나오죠, 그지? 송크란이란 말은 오늘까지도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급스러운 문장어인데 불경이나 고대인도 문학을 기록하던 범어에서 이 송크란이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인도 문화권인 미얀마, 라오스에서도 하고 있어요. 태국에서도 방콕뿐만 아니고 치앙마이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송크란은 종교적인 행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크란은 매년 4월 13일 시작해서 3일간 계속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4월이 여름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축제 기일에는 가정주부들이 집안 대청소를 하고 오래된 옷가지나 가재도구 등을 태우는 봄 대청소를 하는 거야. 낡고 쓸모없는 것을 보관하면 애군이 따른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집안을 대청소하고 없앰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집안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손바닥에 존경의 표시로 향기로운 물을 부으며 어른들은 축복과 함께 아이들에게 생활의 지혜가 되는 덕담을 함으로써 이 축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크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물을 뿌리는 물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시원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는 마오리족 축제예요. 뉴질랜드 마오리죠, 그지? 뉴질랜드는 호주와 다르게 굉장히 그 원주민 동화 정책을 쓴 나라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에 마오리 원주민의 풍습이나 마오리 원주민의 어떤 마오리 말 혹은 그들의 문화가 그 뉴질랜드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오리들의 행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뉴질랜드로 이주한 많은 그 서양인들도 마오리족 언어를 배운다든지 마오리족의 어떤 그런 풍습을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오리족의 축제 기간에는 마오리 고유의 춤을 신명나게 춥니다. 실제로 관광을 가보면 호텔 같은 데서 마오리족 축제의 그 축제를 무대 위에 올려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오리족 민속춤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얼굴이나 몸에는 문신을 했는데 남자들이 하카를 추면서 눈을 부릅뜨고 혀를 밖으로 꺼내서 날름거리는 동작을 취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지만은 실제로는 상대를 약을 올려서 격분을 시켜서 덤비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호전적인 마오리족이 사람을 먹는 풍속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종족과 싸워서 이기면 그 해골이라든지 뼈를 보관하는 그런 습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것은 주술적인 승리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인의 풍습과 마오리족 풍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 마오리족이 한국 광고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광고였는데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 회화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 쪽에서 보면 약간 개그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걸 부각시켜서 원래를 광고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광고를 내렸어. 왜냐하면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아닐 뿐더러 뉴질랜드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훼손시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항의를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광고 자체가 내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우습지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행위였죠. 그지? 우리가 앞에서 문화 이해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국 문화의 입장으로 타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타 문화를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 문화만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뉴질랜드 정부가 충분히 항의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오리족 춤을 하카춤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혀 무섭다든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약간 우습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마오리족 원래 원주민들끼리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얼마나 용맹한가를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춤을 췄다고 해요. 그랬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또 마오리족 여성들이 추는 포이춤이라고 있는데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부드러운 노래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아름다운 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짤즈부르크의 음악제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짤즈부르크에 가보면 정말 많은 모차르트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짤즈부르크 음악제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게 메인 콘서트홀에서 또 열리고 또 소축제 극장에서도 열리고 펜젠 라이트 슐레에서도 이렇게 세 개의 극장에서 짤즈부르크 음악제가 열립니다. 1960년에 완성된 대축제 극장은 2,4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각종 기술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20명을 수용하는 소축제 극장은 대주교의 마구간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오페라나 콘서트, 연극 등을 공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제 라이트 슐레는 바위의 성마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맨히스베르크산에 바위를 뚫어서 만든 공연장인데 가보면 바위 안에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제가 행해지는 7월 8일에는 음악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극장 안을 둘러볼 수 없지만 7월 8일을 제외하면 극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45분 동안 이 투어를 해보면 극장 안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짤즈부르크가 음악을 전달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혹은 어떤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이 있어요. 1878년에 시작되었어요. 니스 카니발이. 그래서 18세기에 베네치아 카니발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카니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니발은 꽃마차 경연대회, 기마행진, 가장행렬, 색종이 뿌리기, 밀가루 전쟁 등등 정말 많은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참회 화요일에는 사육제, 그다음에 최종일 저녁에는 미국의 해 이렇게 해서 카니발 황제가 화장되고 불꽃놀이가 끝나면 카니발은 막을 내립니다. 실제로 니스 카니발의 절정은 1870년 사육제 때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생겼는데 꽃마차 경연이야. 말이 끄는 꽃마차가 수많은 꽃다발을 교환하는 놀인데 반짝거리는 금속 조각들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머리에는 깃털을 꽂은 마네킹들을 실은 꽃수레와 형형색색의 꽃다발을 수천 개의 꽃송이로 꽃마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꽃마차에서 미녀들이 사육제 구경을 온 수십만 관중들에게 꽃송이를 계속 던지면서 니스 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니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바이킹 축제가 있어요. 유럽인이 굉장히 지금은 선진국가에 속하고 노르웨이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지? 그렇지만 사실 중세 이전에 유럽은 굉장히 무지한 곳이었어요.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곳은 바이킹이 사는 국가였죠. 실제로 내가 노르웨이를 가봤는데 노르웨이는 바다에서 육지가 평지가 없이 바로 산이 솟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자연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국가예요. 물론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식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적지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갔을 때 노르웨이 박물관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문화라고 할 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그 바이킹 문화, 정말해서 해적지를 할 때 사용했던 배, 무기 이런 것들 정말 잘 보존해 놨더라고. 그걸 자기들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만 자기들은 어쩔 수 없는 문화였지만 해적이 뭐죠? 바다의 도둑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 해적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국가의 배들은 어떻게 돼? 정말 싫었겠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일부 사람들은 그 뭐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약간의 그걸 키우기도 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악명 높은 그런 바이킹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배를 잘 다루고 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의 노르웨이 사람들의 조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바이킹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뭐 현재에 와서는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는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노르웨이 갔을 박물관에 봤을 때는 아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 전부 다 바이킹 해적에 관한 문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나 기후적 배경, 환경적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바다를 면하고 해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 문화나 혹은 그 조선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북미 대륙을 밟은 탐험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선박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뭐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선형으로 제작된 기동성이 뛰어나고 얕은 바다에 활동할 수 있었던 이 배들이 현재도 세 척이 실존을 하고 있고 바이킹 선박 박물관에 가면 이 아름다운 배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배가 정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배였었어요. 진짜 예뻐요, 배는. 자, 바이킹 축제에 나와 있는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 진짜 신장이 크더라고요. 피부도 희고 약간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세게 보이고 호전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좀 많았었다 이런 기억이 있네요. 자,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축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드라큘라 하면 어떻게 망토 검은 거 입고 또 송곳니가 뾰족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마늘과 십자가를 또 햇빛을 싫어하고
사람의 피를 먹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드라큘라를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드라큘라는 협혈기가 아니고 영웅이라고 해요. 실제로 드라큘라 가문이 있대요. 그래서 루마니아 남부 마을에 가면 드라큘라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루마니아 남부에 있는 뽀에나리성 부근에 아레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골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드라큘라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주고 1년에 2번씩 드라큘라를 기리는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에서 드라큘라 영주가 자신들을 주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다는 감사의 뜻과 이 드라큘라 백작의 용맹성을 칭송하는 춤을 춥니다. 그래서 2001년 3월에는 루마니아 관광부 주도로 드라큘라 탄생지로 알려진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시기쇼아라시의 드라큘라 테마공원을 착공해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드라큘라의 고향이 루마니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드라큘라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의 이름은 블라드 드라큘라예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는 말이 용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악마라는 뜻도 같이 있어서 용의 아들임과 동시에 악마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이걸 해석했는데,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악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실제로 그 루마니아에서는 드라큘라는 그냥 용맹하고 자기 성의 사람들을 지킨 훌륭한 용감한 그런 백작이었죠. 자, 6번째는 스페인 축제의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인 토마토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다음 시간에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기는 할 거예요.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부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만 되면은 토마토 전쟁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축제를 벌이는데 딱 하루를 해요. 축제 참가자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대해서 막 사정없이 던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1시간 동안 던져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1시간 동안 서로에게 막 던지는 거야. 도마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도마도 범벅이 되는 거야. 막 집이든 사람이든 막 거리든 길이든 도마도로 완전 뒤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 딱 1시간 동안 이걸 하고 더 이상 못하는 것이 법률이에요. 그래서 물론 토마토 축제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일탈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뷰넬에서 처음에는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조그맣게 토마토를 던지는 그런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뷰넬에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걸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와서 뷰놀에는 하루 딱 토마토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묵을 방도 없어. 호텔도 없어요. 심지어 식당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 단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호텔을 지을 수는 없잖아. 이 단 하루의 축제를 위해서 많은 레스토랑이 있지 않죠. 그지? 그래서 이색적이게도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뷰놀에서는 노숙을 허용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지? 노숙을 허용해요. 그리고 뷰놀에 사는 시민들은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 정말 그 뒤처리가 너무나 어려울 거 아니야. 이 뒤처리를 전혀 싫어하지 않고 자기들도 같이 이 축제를 즐기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축제가 돼서 절대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마을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열광되는 그런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축제하는 거 보이죠, 그지?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렇게 토마토를 실어와요. 실어와서 이 토마토를 밖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받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던지고 이 온 마을의 바닥이 이렇게 토마토에
도마도의 물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도마도 속으로 자신이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남에게 던지기도 하면서 축제를 즐겨 1시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정열을 힘을 다 바쳐서 도마도를 던지는데 사용을 하죠, 그지? 그리고 이것이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토마토를 치우고 정리하고 그 1시간 동안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것을 바깥으로 던지고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축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열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